여러분, 관리소장이 2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67세 할아버지가 관리사무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관리소장은 당황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아내가 뒤에서 저를 잡아 끌며 외친 말이었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당장 나와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네, 그 미친 할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퇴직 후 3개월간 매일 아내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소리만 듣던 제가 어떻게 온 아파트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정말 우연히 발견한 관리비 영수증이었어요. 이웃들은 저를 미치광이라고 했고 아내는 이혼을 거론했지만 3개월 후에는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나름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서울 강남서 형사로 일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왔죠. 마지막 계급은 경감. 부하 형사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고 연금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네요. 퇴직식 날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씁쓸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래요. 이제 당신도 좀 쉬세요.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때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리며 가족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주부터 아내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30년간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던 제가 갑자기 집에 계속 있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빈둥빈둥 앉아서 신문 좀 보고 있었는데 신문은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할 일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보려고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해도 아내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걸 청소했다고 해요? 여기 먼지 그대로 있네. 장 보면서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아무거나 집어오면 어떡해? 빨래도 제대로 못 계시네. 다시 하세요.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면 성취감을 느꼈는데 집에서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더 서러웠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녀회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문화센터도 다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용기를 내서 물어봤을 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할 일 없어요? 남자가 부녀회 모임에 나와서 뭐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사건 해결에만 몰두하느라 제 개인적인 인맥을 제대로 쌓지 못했다는 걸. 아파트에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5년 된 중형 아파트 단지였어요. 30평대가 대부분이라 비슷한 연배에 은퇴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나누지만 그 이상의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없을 때가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모임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든다고 하고. 어떤 프로그램요? 당신은 관심 없을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점점 저는 우리 집에서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한 계기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부녀회 정기 모임에 간 사이 저는 오랜만에 집 안을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특히 서재에 쌓여있던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서랍 깊숙이에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내가 꼼꼼히 보관해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참 성격이 꼼꼼해.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수증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3월 관리비 명세서에 시설 개선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2번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련이 했는데 4월, 5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네.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키운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용역비, 보안관리비, 시설보수비,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이중 지급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모임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우리 관리비 명세서인데 뭔가 이상해요.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왜 뒤져봐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같은 항목이 2번씩. 아이고,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참견하려고 해요. 그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아내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했어요. 단순한 궁금증으로 물어본 건데 마치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린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화내는 게 아니라 괜히 말썽만 생겨요. 우리가 그런 일에 끼어들면 좋을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형사로 살면서 정의에 대한 신념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김재호 씨를 만났습니다.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얼마 전 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아, 태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세요. 김재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회계팀 부장으로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에게 관리비 영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김재호 씨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태수 씨, 이거 어디서 났어요? 우리 집 관리비 명세서예요. 이건 명백한 회계 부정이네요. 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2번씩 처리되어 있어요. 역시 그렇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30년간 회계 감사 일을 해봤지만 이런 수법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김재호 씨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다른 집 명세서도 구해볼 수 있나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계 부정을 밝혀내는 것.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경험을 드디어 활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재호 씨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태수 씨, 일단 패턴을 분석해봐야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다른 입주민들 명세서도 필요하고 관리사무소 공지사항들도 살펴봐야 해요. 저는 30년 형사 경험을 살려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관리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혹시 명세서 같은 거 보관하고 계세요? 몇 분이 흔쾌히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역시나 모든 집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재호 씨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컴퓨터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이거 심각해요. 제가 엑셀로 정리해봤는데 최소 3년간 월 평균 600만 원씩 빠져나간 것 같아요. 3년에 600만 원이면 대략 2억 1천만 원 정도예요.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횡령이었어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관리사무소 소장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회계 처리 권한이 있으니까
박 관리소장. 3년 전부터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5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평소 입주민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했지만 이제 보니 수상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였어요. 제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더욱 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정말 그만해요. 괜한 일에 끼어들어서 뭐 해요? 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돈이 도둑맞고 있는데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소문만 내면 어떡해요? 김 부장님이 전문가인데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내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와서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관리소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관리비 문제로 이웃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벌써 알려졌나 보네요. 관리소장님이 그러는데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직접 만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만나죠. 뭘. 안 돼요. 괜히 만나지 마세요. 아내의 반대가 너무 격렬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재호 씨와 함께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태수 씨, 이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어떤 증거요? 관리사무소 장부나 계약 서류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해요? 정당한 방법으로요. 입주민에게는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많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어요. 혼자서는 힘들고 여러 명이 함께해야 효과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해볼까요? 우선 피해를 많이 본 분들부터 접촉해보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괜한 말썽이라며 소극적이었거든요. 에이, 그 정도야 뭐. 큰 돈도 아닌데. 관리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괜히 아파트 분위기만 나빠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지지자를 만났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입구에서 박 관리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김태수 씨, 안녕하세요. 아, 네, 관리소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직접 확인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관리비 문제로 이것저것 알아보신다고.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어떤 점이요? 저는 가져온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소장은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군요. 사실 이건 회계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에요. 오류요? 네. 작년에 새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일부 항목이 중복 표시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한 번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았나요? 프로그램 업체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다른 입주민들은 아시나요? 곧 공지할 예정이에요. 박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물론이죠. 그리고 혹시 김재호 씨와도 이야기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회계 전문가시니까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박 소장이 김재호 씨까지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정보망이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관리소장님 말로는 프로그램 오류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괜한 오해였잖아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김재호 씨에게 연락해서 박 소장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태수 씨, 그게 말이 안 돼요. 왜요? 프로그램 오류라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규칙적이에요. 매달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진짜 오류라면
진작 수정했을 거예요. 3년이나 그대로 둘 이유가 없어요. 김재호 씨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인께서 신청하신 택배보관소 운영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택배보관소요? 네. 아파트 입구 택배보관소 관리 아르바이트 말씀이세요. 월 80만 원으로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것도, 전화를 끊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택배보관소 일한다고 들었는데.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돈이나 좀 벌려고 했어요.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말해봤자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아서.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아내가 그런 일을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관리비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갑자기 이런 혜택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박 소장이 아내를 회유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택배보관소 일의 진실을 알고 나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김재호 씨와 만나 이 상황을 상의했어요. 태수 씨, 이건 명백한 회유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부인께서 뭔가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재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아내는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고, 제가 관리비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하세요. 이제 좋은 일자리도 생겼는데 왜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트집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예요. 남들은 다 조용히 사는데 우리만 왜 이래요? 아내의 말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랐지만 저를 겨냥한 글인 게 분명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요즘 아파트가 시끄럽네. 맞아. 괜한 일로 분위기만 안 좋아져.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수 씨,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관리사무소 장부를 정식으로 열람 신청해 봅시다. 입주민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장부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관리소장님이 성실하게 잘 해주시는데. 그래도 투명성을 위해서는 괜히 관계만 나빠져요. 다른 입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장부 열람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김재호 씨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럼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해 봅시다. 그게 가능해요? 입주민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괜한 돈 들여서 뭐 해요? 관리소장님한테 미안하잖아요. 집값만 떨어질 것 같은데. 심지어 일부 입주민들은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수 씨, 퇴직하고 할 일 없다고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평온한 생활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더 힘든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과 압박 때문인지 점점 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요.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아파트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진실을 밝히려는 게 잘못인가요? 진실이고 뭐고 지금 우리가 왕따가 되고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부녀회에서도 눈치 보여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그제야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신념만 생각하고 아내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김재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부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김재호 씨는 이해한다며 동의해 주었어요. 그럼 일단 기다려보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며칠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내도 다소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504호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였습니다. 태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할머니. 최할머니는 70대 후반에 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평소 과묵하시고 이웃들과 크게 어울리지 않는 편이었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씨가 관리비 문제로 알아보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잠깐만요.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최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관리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관리소장한테 영수증 좀 자세히 보여달라고 했더니 대충 둘러대더라고요. 어떡해요? 바쁘다며 나중에 보여준다고 하고는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지켜봤는데 최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관리소장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노트에는 박 소장의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외출 시간, 만나는 사람들까지. 할머니, 이걸 왜? 저희 남편이 살아계실 때 회사 일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혼자 알아본 거예요. 최할머니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박 소장이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가요. 어디로요? 건설회사 사무실이에요. 청소용역업체랑 시설관리업체가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혹시 그 회사들이? 네, 우리 아파트 용역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너무 자주 간다는 거예요. 최할머니의 기록을 보니 박 소장과 용역업체들 사이에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박 소장의 소비 패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아파트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낡은 차를 탔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새 차로 바뀌고 옷차림도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박 소장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 자료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태수 씨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세요?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최할머니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사실을 수집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재호 씨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최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저만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할게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조용히 하고.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여보,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택배 보관소 일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사람들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아내가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택배 보관소에 있다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들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던가요?
박 소장이 용역업체 사장들이랑 통화할 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달분이라든지 계좌 확인했다든지. 더 구체적으로는요? 한 번은 전화하면서 입주민 중에 따다로운 놈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신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아내도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반대했던 것이었죠. 그럼 이제 함께 해볼까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김재호 씨와 최할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비공식 회의를 열었어요. 김재호 씨는 최할머니의 자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히 프로 수준이에요. 저희 남편이 생전에 가르쳐 준 것들이 있어서요. 이제 거의 확실해졌네요. 박 소장이 용역업체들과 공모해서 허위 청구를 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갖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우리는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 대응 대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재호 씨가 회계 전문가로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3년간의 관리비 지출 패턴을 그래프와 표로 정리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죠. 최할머니는 박 소장의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기록했고, 아내는 관리사무소 내부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저는 30년간의 수사 경험을 살려서 전체적인 증거를 체계화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어요. 저희는 철저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건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김재호 씨가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3년간 우리 아파트에서 약 2억 1천만 원의 관리비가 부적절하게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와 표는 명확했어요. 박 소장이 부임한 이후 특정 항목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패턴이 매우 의심스러웠죠. 최할머니도 나서서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제가 3개월간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할머니의 꼼꼼한 기록은 입주민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어요. 박 소장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모든 지출은 정당한. 그럼 용역업체와의 계약서를 공개해 주시죠. 그건 업체 기밀이라서. 입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계약이 있나요? 결국 박 소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회의 결과 입주민들은 만장일치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후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2억 3천만 원의 부당 지출이 확인되었어요. 박 소장은 즉시 해임되었고 관련된 용역업체들도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입주민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김태수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오해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돈을 지킬 수 있었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파트의 문제아가 아니라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입주민들은 저를 새로운 관리감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태수 씨가 관리해 주세요. 전문가인 김재호 부장님과 함께요. 김재호 씨는 관리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최할머니는 감사로 선임되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에 반대한 거, 당신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요. 택배 보관소 일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 되었어요. 몇 개월 후 저희 아파트의 이야기가 인근 아파트들에도 알려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우리 아파트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김재호 씨는 자연스럽게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아파트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생각해보니
이게 새로운 일거리가 되었네요. 그러게요. 은퇴 후에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최할머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점점 더 많은 시니어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우리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분이에요. 6개월 후, 우리 모임은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심지어 구청에서도 자문을 요청할 정도였죠. 아내는 이제 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67세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한 거죠. 그래도 당신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해요. 관리감독위원회 업무, 다른 아파트 상담, 모임 준비 등등. 퇴직 직후의 무력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하세요? 오전에는 옆 단지 상담 있고, 오후에는 김 부장님이랑 회계감사 결과 정리해야 해요. 바쁘시네요. 네, 하지만 즐거워요. 가장 큰 변화는 이웃들과의 관계였어요. 이제 아파트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태수 씨, 관리소에서 이상한 공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딸과 아들도 자주 안부를 묻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영웅이라며 자랑스러워해요. 할아버지, TV에 나오신 거 친구들이 다 봤어요. 지역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퇴직 직후 무력감에 빠져 있던 모습을, 아내에게 매일 구박받으며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시절을. 그런데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의심과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에요. 저는 67세에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작은 용기에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